세션 4 미래 고용 시장의 일자리 모습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자장으로 함께 해주실 분과 그리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의 좌장은 고려대학교 정태수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언바운드 랩데브 조용민 투자총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서포트 신동영 CSO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분 자리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션 좌장을 맡아본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운영하는데 좀 문제 좀 여러 가지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생기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네 번째 세션인 이 미래 고용 시장의 일자리 모습과 대응 방안이라는 세션에서 좌장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정태수라고 합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AI라는 기술들을 어떻게 산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교육하는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졸업 후에 일자리 AI라는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이 세션에서 이게 논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 앞으로 저희 미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본 세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뭐 IoT, 뭐 AI, CPS 등과 같은 어떤 디지털 기술들의 활용이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오늘의 어떤 키워드인 어떤 AI,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자리의 어떤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션이 마련이 돼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관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어떤 그 일자리의 변화와 함께 어떤 새로운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창출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기술들의 어떤 변화를 뭐 무시할 수가 없다면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일자리를 잘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협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공통 질문으로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AI 기술들이 이제 발전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할 때 과연 이 기술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술들이 이 변화 기술 AI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 일자리 변화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게 될지 특히 이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이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공유를 해주시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나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과연 이제 이 고용 시장과 일자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규 연구위원부터 한번 간단하게 의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의 김동규입니다. 예.
항상 이게 일자리나 고용 쪽은 항상 마지막 섹션이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가장 밀접한 직업이고 일자리인데, 그죠? 삶의 수단이고. 근데 항상 논의나 이런 데서는 마지막인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기회가 마련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로 직무 분석이라든가 직무의 변화 이런 쪽에 이제 연구나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부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일도 하고, 저희 기관도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98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IMF 터졌을 때 98년도에 입사를 했고, 이제 물론 전공은 석사까지는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직무 분석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직무 분석을 그냥 현장에 나가서 뭐 공단이라든가 안산공단이나 일천공단에서 직접 직무 분석을 했었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저희가 연구 논문을 쓰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했죠. 근데 최근의 변화가 이제 다이나믹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능률이 좀 올랐네 정도, 뭐 그 정도입니다. 뭐 다운 이제 논문도 다운도 받기 쉽고, 네이버라는 것도 잘 돼 있고 구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뭐 번역이라 이런 것들이 형편없었죠. 번역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퍼플렉스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니까, 클로드 같은 걸 활용하게 되니까 일의 능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일의 능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네이버 좀 안 계시죠? 관계자는 네이버는 잘 안 봅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플랫폼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정보, 야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글이 있어도 네이버만 쭉 사용을 했습니다. 십몇 년을. 근데 최근에는 바꿨습니다. 제 일할 때는 거의 네이버를 안 보고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챗GPT나 클로드를 보죠. 저한테는 엄청난 큰 변화고,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 연구 조언을 안 씁니다. 제가 예전에는 논문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아니면 편집이라든가 보고서를 쓰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 조언을 많이 썼어요. 인턴들도 많이 필요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점들 있다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구 조언이라는 저숙련 인력을 쓰지를 않는 거죠. 제가 만약에 고숙련 인력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현상이 저한테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물론 이제 통계 분석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IT 개발자분들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IT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 AI 플랫폼 당연히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이용을 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저숙련 이제 개발자들을, 주니어급 개발자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일을 했었죠. 그 뭐냐면 뭐 이제 그 코드 작성이라든가, 그다음 퍼블리셔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최첨단의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최첨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주로 하니까, 제 얘기를 일반화하거나 지금 현재는 다 이래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3년 안에 코드 작성은 다 AI한테 맡길 것 같다. AI 에이전트한테 맡길 것 같다라는. 근데 그거 말고도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드 작성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남는 건 뭐냐면 기획인 거죠. 아까 문제를 발견해서 비즈니스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획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개발자들, 기획력이 있는 개발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라기보다는 IT 기획자, IT PM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IT 개발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량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미지 생성 같은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또 많은 이제 일들을 하시잖아요. 직업들도 많이 있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일단 저숙련자들한테 맡겼던 단순 업무들을 이제는 맡기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였던 거를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고숙련자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숙련의 양극화. 예. 고숙련자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미스매칭이 숙련 역량의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또 저숙련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저숙련자가 있어야 미들 스케일이 있고 고숙련자가 있는 거잖아요. 저숙련자 없이 갑자기 고숙련자만 필요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경로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일자리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저숙련자들은 대체로 이제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 아니면 이제 갓 들어간 이제 그 입사자들 이런 분들이 저숙련자가 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을 그럼 앞으로 고숙련자로 어떻게 키워날 것? 이런 분들이 있어야 AI도 선도를 하고 국가 경쟁력도 선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다 아마 생각을 하실 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능률의 향상,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을 일단은 좀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검색 플랫폼에 대한 어떤 종속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좀 이따가 뭐 이런 어떤 고용 시장의 변화가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숙련자들에 대한 니즈가 아무래도 이제 감소가 될 테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고숙련자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조영민 대표님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말씀 좀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죠. 네, 교수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펀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구글에서 이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전에 삼성전자에 있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한 6년, 그 컨설팅에서 IBM에서 뭐 근무를 하다가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상장사, 비상장사, 극초기 스타트업 중에서 AI 관련된 그리고 특히 미국 저희 산타모니카에서는 실제로 한국인 개발자가 속해 있는 경우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요. 한국인 개발자가 있을 경우에만 투자하는 조건을 저희는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연구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지점을 여러 가지 건드려 주셨는데 되게 너무 동의를 하고요. 하나 그냥 현상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저희의 P투자사죠. P투자사 중에서 델라에 있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을 제가 봄에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같이 이제 한국 출장에 왔는데 미디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 분께서 저희 팀을 보시더니 그동안에 봤던 AI 팀 10몇 개를 봤는데도 별로 딱 뭔가 전반적으로 기자라든지 논설주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대체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 봄 3월에 만난 이 미팅을 통해서 전면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탑티어 팀을 만나보신 분과 아닌 분들과는 그 정도로 지금 AI의 지식의 갭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1위 도시이고요. 2위 베이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4위에서 5위에서 6위에서 7위에서 8위까지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용시장을 논의하기 앞서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굉장히 우리가 8위로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가 구글에서 재직할 때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원님께서 아까 분석하신 부분이 되게 적확하고요. 그러나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P투자사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그 게임 업체가 예전에 게임 프로덕이 전혀 런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전, 2년 반 전에는요. 그런 회사가 잡코리아 같은 곳에 개발자 공고를 내면은 한 10명에서 20명 전국에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덕이 런칭되지 않은 그냥 듣보잡 게임 업체가
잡코리아의 개발자, 게임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를 뽑는다라고 하면은요, 몇 명 올 것 같으세요? 한 200~300명 지원합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주니어 개발자는 잘려나가고 있거나 곧 잘릴 거를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개발자가 가장 먼저 그 임팩트를 받는 펑션이라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앤드류 응 저희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적 노동자는 굉장히 또 빠르게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자나 논설주간, $3면은 논설 패러그래프 2개 금방 만듭니다. 한국어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도 미국 팀에서 똑같이 만들고 파파고보다 훨씬 좋은 트랜슬레이션 모듈 이미 개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앞에 세션에서 빅테크 뭐 말씀하셨는데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고요. 현재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조금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AI 쪽 섹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저로서도 2년 전만 해도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대체하기 어려운 비전 API라고 해서 한 5년, 6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저희 펀드의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냥 바로 대체 가능합니다. 영상의학과 교수님들도.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가는 전공이거든요. 영상의학과는 손에 피를 안 묻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탑티어 팀 안 만나보신 분들은 아직 AI는 뭐 헬루시네이션도 있고 뭐 AI 뭐 저작권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베이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얘기하면은 원신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미 레그, 마크다운 여러 가지 기술로 해결을 다 완료를 했고요. 실제로 조금 AI에 대한 널리지를 더 깊이 있게 우리나라가 좀 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나온 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여기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좀 빠져 계신 것들도 있고요. 네이버 아예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네이버가 뭐 저는 네이버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좀 의사결정들이 진짜 지금 2025년, 26년이 분수령이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 2024년이 우리나라의 프라임 타임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기가 됐다는 건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건데, 전성기가 아직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고용시장 전에 AI에 대한 조금 더 밀도 높은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용시장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 지금 사실 생각하지도 못할 지금 일들이 사실 현실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어떤 직무들을 대체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시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신동희 팀장님도 간단하게 회사 소개 간단히 하시고, 네, 좀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의 어떤 변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네, 좀 알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들어보시면 이제 시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처음이라서 사실 시간 네.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알서포트에서 전략기 팀장을 맡고 있고요. 알서포트는 우리나라에서 B2B SaaS로는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저희도 AI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요즘 거의 1년째 하고 있는 게 클로드로 보고서를 만드는 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분 만에 보고서 10장에서 20장을 뽑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거의 애널 3년차나 4년차 이상을 제가 30분 만에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고 들어가 보시면 보고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정도를 20분에서 30분 정도 뽑아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잘 활용하고 있어서 그 관점에서 아마 듣고 싶어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관련돼서 아마 사례 한 5가지 정도, 시간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가지는 외부 사례고요. 3가지는 아마 제가 경험했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CES에서 앤드류 응 교수하고요, 페이페이 리 교수가 아마 고용 관련 AI와 고용 관련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가 2가지입니다. 전 automate or augment, 즉 뭐냐면 automate는 대체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체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augment, 일자리를 증강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라고 했는데 거기서 간호사분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의 현장에서의 업무의 60%는 환자 돌보는 거와 상관없이 행정 업무에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 업무 60%를 AI가 대체하고 그 업무를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더 쓰고 거기서 절감된 비용을 통해서 간호사분들을 좀 더 채용해서 환자와 간호사들의 그 워라밸 그리고 그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어토메이트가 아니라 어그먼트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는 이제 그 어그먼트와 오토메이트의 그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혹시 여기서 모바일 게임 잘 하시나요? 원신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끄덕끄덕하십니다. 아마 공감하실 건데요. 테크의 가장 앞선 부분이 게임하고 어덜트 테크인데 게임을 많이 하셔야지 그 테크를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원신은 아마 일본의 젤다의 전설을 중국판으로 만들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글로벌 넘버원 한 그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 게임 회사의 CEO가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AI를 한번 겪어보니까 미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한 개, AI보다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A급 천재들, 그 친구들은 AI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AI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치는 거, 덕후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외에서는 AI한테 잽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되게 AI의 위기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미래에 저한테도 이제 제 생각에는 10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챗GPT나 이런 것들 아마 솔루션으로 이렇게 도입하기 때문에 대기업 다 최신의 AI 못 사용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그 위에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요, 학교 정규교육보다 지가 미칠 수 있는 거에 미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그 가이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번 달에 니아에서 제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새로운 신기술이 왔을 때 대체가 아니라 잡을 더 늘렸는 게 무슨 사례가 있어라고 이제 전 챗GPT보다는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드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례를 알려주더라고요. ATM 기기. ATM 기기. 솔직히 똑같거든요. 텔러가 하는 것처럼 돈 뽑아주고 주는 거. ATM 기기가 딱 나왔을 때 텔러 다 대체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ATM 기기가 나와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져서 은행이 더 많이 확장되고 산업이 커졌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AI가 기존 산업만 본다면 대체밖에 안 보이는데 AI가 나와서 생기는 새로운 산업을 본다면 훨씬 더 클 수 있다. 물론 거기에서는 사람의 적응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AI 관련해서 AI는 소프트웨어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Embodied AI라고 있거든요. 요즘 트렌디하게 로봇을 AI 들어간 로봇이라고 해서 실체 있는 AI, Embodied AI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거 저 개인적인 상황인데요, 그 경험인데요. 혹시 속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회집이 있거든요. 청초수물회라고. 아마 배민에서 로봇을 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엔 한 5년 전에, 3년 전에 청초수물회 갔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야, 로봇과 혹은 AI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구나. 왜? 물에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어서 이걸 다 들고 못 가거든요. 딱 보니까 로봇이 딱 가가지고 고기 딱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여성분이 갖다 줘요. 이게 그 무거워서 일을 못 하실 수 있는 여성분들까지도 로봇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지난달에 청초수물회 갔거든요. 딱 가보니까 아쉬운 거는 그 일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고요. 로봇이 딱 갖다 주면 내가 직접 옮기는 걸로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또 AI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보완, 협동하다가 결국 대체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사실 AI는 툴이고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에서 마법 지팡이 같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제가 저희 팀의 문송이죠. 저도 문과긴 한데요. 문송 친구한테 입사한 지 딱 한 달 된 그 친구한테 모르겠고 챗GPT 갖다 써고 우리 챗봇 만들어내 라고 했거든요. 딱 석 달 만에 만들어내요. 어떻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딱 보니까 얘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봐요. XX 같은 팀장이 아씨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 시키네.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거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하고요. 심지어 코딩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파이썬도 설치도 못 해요. 거기서 파이썬 설치 어떻게 해? 파이썬 설치 딱 하고 거기다가 코드 짜줘. 코드 딱 짜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 에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러 나오는데 또 어떻게 바뀌어? 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 문성이어서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AI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상반적이죠. 첫 번째 대체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AI가 고용시장에 그 던지는 인사이트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고용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과연 실제적으로 이런 어떠한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도 가능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고용시장의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김동규 연구위원님께 박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은 또 사실 그동안 이게 국내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그 AI의 어떤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뭐 어떤 특정한 뭐 산업군별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거고 아마 산업군별로 이 AI 기술의 발전이 이 체감하는 어떤 정도가 상당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뭐 산업 분야에 어떠한 좀 일자리가 새롭게 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뭐 어느 쪽은 급격히 좀 감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업이나 직무 관점에서 그냥 한번 좀 연구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ICT라든가 뭐 기계화, 로봇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망,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일자리하고 직무하고 직업은 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자리 개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니고 전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계와 자동화라는 게 거의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거의 다 블루 칼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청주에도 LS 산전이 있지만 이제 실제 가보시면은 거기에 전기 부품을 만듭니다. 조그만 소켓 같은 걸 만드는데 다 자동화됐어요. 자동화된 부분은 뭐냐면 조립공들, 부품 조립공들, 작은 부품 조립공들, 큰 부품 말고 작은 부품 조립공들을 얘기합니다. 그 전기 부품도 엄청나게 변전소나 들어가는 거는 엄청나게 큰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동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자동화가 안 될 건다. 조금 부품들이 이제 자동화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전 시스템으로 부품 검사원들이 다 자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망이라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로봇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생각하시겠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같이 생각하죠. 예. 그래서 로봇이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했던 용접 로봇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제 로봇도 많이 보시죠.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블루 칼라뿐만 아니고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서비스직들, 이 개인 서비스직들까지도 아마 일자리의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저는 어느 순간 이걸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어떤 조금 단언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순간 한 딱 지점에 오르면 아마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문제가 급격하게 문제화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화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IT 쪽의 IT 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할 거예요.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물론 이제 숙련의 양극화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 수요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난 거죠. 예전에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자가 시장 수요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수요자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가 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 분야는 단언컨대 IT 분야라는 거죠. 뭐 개발자,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기획자들, PM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IT 관련된 직업들이 수많은 있는데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최근에 이제 민간 포털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조금씩 구직이 올라오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관련들, 인공지능 전문가,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뭐 영상 분석,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IT 직업들이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뭐 숙박이나 건설, 제조에도 다 IT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직업들, 기존에 있는 직업들은 이제 위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은 당연하고요. 그죠? 제조업도 자동화가 되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패스에 거기 요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아직 안 없어지고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안 없어지나요? 아니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부나 사회에서 이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한데 저는 물론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아까 또 다른 발자하신 분들은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인공지능은 좀 다를 거다. 다를 이유가 뭐냐면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화이트 칼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양상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한 방향으로 다 일어나지는 않겠죠. 다양한 이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그런 직업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이 뭐냐라는 특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거냐?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무직도 얘기했고, 전문직도 얘기하는데, 그럼 다 없어지는 거냐? 아까 주니어 IT 개발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의학 전문직 17개 중에서 17개인가요? 17개 전문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의사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의사인데 데이터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 목소리도 데이터잖아요. 제 표정도 데이터고 아마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그죠? 네, 넘어가지 않을까요?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는 것도 데이터고 부품 조립원의 검사원이 하는 것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누구죠? 예, 뭐 성우가 하는 것도 데이터입니다. 예, 그런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이게 대표적인 게 제조원이죠. 조립공들, 그다음 부품 검사원들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은 뭐 회계 사무원이라든가 회계사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사무원, 법률 사무원 아니면 주니어 변호사들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일이 되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단편적이진 않지만 그쪽 업계에서 봤을 때는 단편적인 업무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고 데이터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얼마나 단편적인 일을 하느냐. 하는 일이 정리하라는 겁니다. 교사 아까 말씀했잖아요. 벤룬 교수님이 교사 얘기를 하셨는데 교사의 업무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교사가 하는 일 중에 행정 업무는 그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수학을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데이터화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더 잘하지만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회화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화가 학교에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교육 분야고 교사들의 학원 선생하고 다른 이유가 교사들은 별도로 그래서 커리큘럼 별도로 관련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교사가 될 수가는 없는 겁니다. 물론 면허증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계신 뭐 관리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하시는 분들 아마 고숙련인 사람일수록 다양한 업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 중에서도 뭐 코드 같은 것들을 기획을 봐주셔야 되는 일도 간단한 거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주니어들이 만든 거를 또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다음 기획도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일부 대체가 되거나 생산성이 증강이 될 수는 있어도, 역량이 증강이 돼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그 직업이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 근데 우리가 역량의 증강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부 단위나 국가 단위에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대체가 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성이 없어가서 일자리를 뽑을 사람을 안 뽑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뽑을 사람을 안 뽑는 경우도. 저희도 만약에 제가 혼자 어떤 책자를 직업 정보서를 다 혼자서 예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은 자신감이 좀 생겨요. 이거 할 수도 있겠다. 챗GPT한테 이게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으면 정보소, 정형화된 정보소 같은 것들은 그대로 만들어냈고 제가 마지막에 검수만 하면 되겠다. 숙련 기술자인 제가 검수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결국 일자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은 개인의 그 기업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근로자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학교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학교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 쪽의 현장에 또 다른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우리 이제 저희처럼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자 중심을 생각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정교하게 좀 다듬어 나가야 되고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게 다 맞다고 해서 그냥 우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이나 뭐 이렇게 생각은 조금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정책에 대한 이상입니다.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짧게 짧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의 어떤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내 일자리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AI 기술들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몇 년 정도 후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좀 대두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블루 컬러는 벌써 이슈가 됐고요. 산업 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벌써 됐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 이런 디지털화라든가 탄소 중립 이행으로 해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 블루 컬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현상은 이제 2022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그 전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이 챗GPT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알파고일 때는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소 체험이 되는데 그 역량을 저는 이제 그 화이트 칼라가 이제 직접 맡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최첨단에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변화가 일어나. IT 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근데 음향 쪽도 그렇습니다. 음향 쪽도 음향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예 작곡 작사에서 대중가요를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아주 고숙련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게임이라든가 방송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짤막하게 음향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걸 예전에 다 외주를 줬습니다. 프리랜서들한테. 이 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을 숙련 기술자 그 한 분이,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한 분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그 일하는 방식이 그러면 다 하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몇 명만 그런 현단에 있다. 근데 이제 몇 년이라고 제가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그 IT 개발자 인터뷰했던
스타트업의 대표분이었는데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3년 후에 코딩 작성 이제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가 아닌 코딩 작성은 3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안 할 것 같다. 아예. 그러니까 코딩뿐만 아니고 버그 수정, 뭐 퍼블리셔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같다. 다 AI 에이전트한테 다 맡길 것 같다라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기술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같이 이 AI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생활, 뭐 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이 AI와 인간이 좀 협업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먼저 대표님께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게임 그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게 약간 충격이고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게 충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안 뽑고 있고요. 예. 오늘 내일 전부 AI가 코딩하고 있어요. 저희 구글에서 제가 재직하는 기간에도 전체 개발량의 25%를 정확히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25명 필요 없는 거죠. 단순 코딩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래서 실제 시니어 개발자들이 그냥 프롬프팅만 하고 있다라고, 그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 포럼을 되게 잘 기획해 주셔서 조금 톤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캐즘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연구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뭐 CSO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기업은 생산성 증가하면 그냥 무조건 자릅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 역량을 하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느냐, 그 좀 더 퀄리티 있고 밸류 있는 일, 그럴 시간을 주지를 않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협업할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그 표현을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약간 부연을 하면은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패턴화 할 수 있는 영역은 전부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수적으로 자꾸 보시면은 그만큼 늦어지는 도시가 더, 8위가 아니고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패턴화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개념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 중에서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업이 있는데, 스타트업 팀이 돼지 무게를 그냥 비전 API로 무게를 재면은요, 지금 한 200g 안쪽으로 차이 납니다. 돼지 무게를 원래 재려면 스팸 만들거나 육가공을 하기 위해서 돼지 무게를 재려면 두세 명이 붙들어 잡고 목에 추 위로 올려야 됐거든요. 사진으로 카메라로 뚝딱뚝딱 잽니다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프로핏에 도움이 되냐면, 사료값이 줄어들고요. 어느 그램수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제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그리고 실제로 쟤는 노동력이 줄어들고요. 농장에서 그들을 이제 돼지 무게는 이렇게 잴 거니까 당신들은 농장을 좀 수선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턴화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패턴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영역까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삼성전자, 화성과 SK하이닉스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가 뽑아지는 롤러가 있습니다. 웨이퍼가 이제 나오려면 롤러가 있는데 크랙이 생기죠. 자, 크랙이 생기면은 롤러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균열이 생겼다고 해서 롤러를 바로 교체하면은 커스트 이피션트하지 않아요. 불량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걸 쓰다가 부서지기 전에 교체를 해야 롤러도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원래 산신령 같은 상무님께서 딱 멈춰 돌려 이걸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비전 API로 바꾼 지 벌써 2010년 말이니까요.
그분이 이제 전무로 승진하셨고요. 자기를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AI로. 그래서 커스트 이피션트하게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패턴화가 가능합니다. 우상방 45도로 꺾이면 그때 오버홀 주고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를 AI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무게뿐만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다이내믹 듀오의 개코라는 래퍼한테 라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짜니 그랬더니 뭐 형처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야 단어 수가 많아서 가사를 잘 만든다. 근데 지금은요, 특정 단어를 AI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GPT-4o가 같이 합쳐져 있는 LLM이 있거든요. 거기에 익스프레스웨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넣잖아요. 그러면 600~700개를 개코의 플레이버에 맞는 가사를 짜줍니다. 그러면은 작사가가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픽앤추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연구원님의 표현 중에서 무서운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는 이미 코딩, 퍼블리싱 뭐 관련해서 단순 버그 찾는 거는 대체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떠나서 패턴화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봐주고 계세요. 그러면 살색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없게 얘기하면 다 정수리 이렇게 밑에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저의 스코어링을 해서 내년 포럼에 부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AI는. 그러니까 지금도 패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앤드류 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어지는 직업군이냐 사라지는 직업군이 아니고 대부분 대체 가능하고요. 하위 80%는 빠르게 대체 가능한데 거기에는 모두의 연구원님, 박사님과 CSO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4일 근무제라든지 3일 근무제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재교육, 성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코딩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그 투 트랙으로 롱텀, 숏텀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이제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건 투자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숙련자, 고숙련자가 있으면 바이폴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극화. 근데 비숙련자가 없으면 이게 고숙련자가 없으니까. 근데 고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우리가 연차라든지 그 노하우로 집중을 해서 본다면, 그 프레임으로 바꿔본다면 고숙련자가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주니어들에게 주입을 할지 교육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HRD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교육이라고 그래서 챗GPT 체험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있다. 그럼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좀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좋은 힌트를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정부와 기업이 좀 공동으로 좀 추진할 고용 정책이나 어떤 정책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말씀 지금 제가 조금 포괄해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쇼텀으로는 지금 캐즘이 오잖아요. 그 잡시장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갑자기 충격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질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가 딱 됐을 때 네이버라는 회사가 딱 생기면서 IT 쪽의 필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사이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거보다 더 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I가 나중에 레이버 인텐시브한 기술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거는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버 들어올 때 어떻게 됐죠? 택시 기사분들 그 고통을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막 분신하시려고 하셨고, 이게 이 기간이 AI 때문에 그게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야. 근데 태풍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여러 수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면은 쇼텀
정책 전략도 있어야 되고 롱텀 정책 전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롱텀 얘기하면서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숏텀으로는 실업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주 3,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이제 Y가 명확해졌거든요. 그냥 놀자, 뭐 삶의 질, 워라밸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양적인 측면의 숏텀 전략과 롱텀으로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국가들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9위권의 국가입니다. 9위권, 이탈리아처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아직도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데 이 기술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패턴을 읽는 거라든지 이런 눈을 키워주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왜 미국이 자꾸 성장하겠어요, 혼자서. 슈퍼 파워 컨트리인데 더 힘이 세지는 이유는 그 교육의 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는 전체적으로 대국민 교육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약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고숙련자, 비숙련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패턴 교육을 하는데 거기 고숙련자, 비숙련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어떤 고민들이 지금 2024, 25, 26년에 요 시기 놓치면 안 된다. 22년엔 놓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갭이 너무 벌어지고 있고요. AI가 그 사이에 너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싱귤러리티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다가 제가 구글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수준은 된 것 같다. 그 정도로 똑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에 있어서 너무 로지하게만 보면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CSO님이나 연구원님들이나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조금 포비아를 갖고 인식을 해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어쨌든 일단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전환이나 재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해지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그 직업 전환이나 재교육 관점에서 이런 어떤 교육과 훈련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는지 좀 신동현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 거 괜찮습니다. 한 네, 3분 알겠습니다. 정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들었던 부분들이 AI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기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애티튜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다가 스탠포드 아니면 MIT 교수들 치면 다 한글로 번역까지 다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기술일 뿐이고 기술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 교육 또 새로운 기술 나오면 또 기술 교육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의지를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애티튜드, 마인드셋 이런 교육이 사실상 더 AI 시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기업 쪽에서 정책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점점 더 AI가 수준이 높아지면 될수록 기업 내에 필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잉여적이고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늘거든요. 그 일 말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상위 1%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80%, 90%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직무를 바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기업에서는 직무 재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직무 재전환에 대한 국가의 교육 지원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2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 노동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사례나 이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좀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제 각자 이제 임하시는 어떤 분야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대응 전략, 그다음에 이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긴급하게 가장 이미디어트하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줄 요약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교육훈련 쪽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숙련자보다는 저숙련자들, 그다음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그다음에 기존 근로자들, 우리가 다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그 싱가포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AI 도주의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AI를 그러니까 AI를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성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AI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본 사람이 더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하는 거죠. 아는 만큼. 그럼 활용도를 더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근로자나 취준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좀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도 이런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비록 비용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조금, 물론 이제 기업한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유럽 같은 데는 그 사회적 책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기업도 살고 우리가 국가도 사는 거지. 뭐 다 죽는데, 국가가 죽는데 기업만 산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도 주니어 개발자나, 그러니까 조금 저숙련자들, 취준생들이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일의 경험을, 직무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조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버넌스가 더 중요한데, 이 교육부라든가 고용부라든가 우리가 산자부, 과기부라든가 좀 모여서 과연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의 변화에 대한 거를 진짜 우리가 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변화가 얼마나 빠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그럼 교육 과정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그런 인재들, 문제 해결력 있고 창의력 있고 그런 인재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프로젝트 학습 같은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해 마치도록 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도 간단하게 네. 한 줄 평으로. 조금 더 첨예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연구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진행되기 돼서 어느 정도 실업률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가면은 더 펀더멘털한 거 고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주니어 개발자를 기업에서 고용을 해봤자 몇 명이나 더 고용하겠냐는 거죠. 그 규제 맞추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Y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 3, 4일째 고민해야 되고, 왜 고용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Y를 모르고 자꾸 아웃컴이나 액티비티들,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데요. Y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집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저희도 계속 좀 시츄에이션이나 뭐 시그널들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계속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도 마무리. 저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사실상 보면 아까 전에 AI 통해서 그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한국에는 10년 동안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아마 챗GPT 못 쓰실 거고요, 클로드 못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못 쓰실 겁니다. 대기업도 못 쓰실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그걸 미리 쓰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미리 쓰기 때문에 빨리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10년 동안 보존하고 하다가 경쟁력이 떨어질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그러니까 국가 산업을 보호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국민을 한번 믿어보시고 많이 사용하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고용 시장과 일자리 모습과 이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 패널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세션까지 장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